그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운동 극장! 승승장구 넘버원 체육인 방송 운동극장의 유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극장의 귀염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이야, 어이구 우리 승승장구 하고 있는 운동극장 아리 씨. 네. 승승장구 하고 있는 운동극장에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잘 모르겠네요. 아 오늘 우리 운동극장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과 더불어 한 분을 더 모셔봤습니다. 우리 문화평론가 전경우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경우입니다. 오늘 여기 오려고 저랑 옷도 맞춰 입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으신데 한번 자기소개 정확하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천지파츠를 통해서 제 예전에 수배중이라는 저랑 같이 문화 토크쇼를 아리 씨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아리 씨가 이제 한동안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잠시 좀 우리가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 정체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물러났다가. 그런 이유, 뜻깊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수양을 했죠. 그러던 차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저랑 같이 이렇게 빛내 주시는. 무지하게 빛납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이 그냥 뭐 자체 오늘 발광. 주인공이죠. 사실 근데 굉장히 좀 미안한 게 원래 제가 이 셔츠를 사실은 입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아리 씨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됐어요. 왜 뭐가 미안합니까? 뭐 미안하게 굉장히 뭐 이상하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정작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도 한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특별한 우리 작가님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신 작가님 더불어 우리 또 운동극장에 벌써 24번째 게스트분입니다. 이야. 24번째네요. 그런데 24번째 중에서 첫 번째 종목, 처음 우리가 소개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기계체조라고 하는. 기계체조요? 체조 선수입니다. 체조 선수. 여러분 보시면 아주 그냥 아시죠? 그래서 기계체조 우리 전 국가대표 한연숙 선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기계체조 선수 한연숙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겁나 짧게 얘기하네요. 기계체조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기계체조? 네. 뭐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게 기계체조 이제 이름만 들으면 딱딱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체조잖아요. 예쁜 맞아요. 분들. 네. 맞아요. 이게 또 뭔가 비춰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리 약간 씨가 예술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네, 맞아요. 긍정적입니다. 네, 굉장히. 예쁜 분들만 한다. 아름다운 분들만 한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거죠. 기계체조를 하다 보면 좀 아름다워진다. 이 정도로. 좋습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네. 저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정말 충분히 아름다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산으로 가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기계체조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또 체조라고 하는 분야가 작지가 않잖아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분야도 여러 개가 있는데 기계체조는 뭡니까? 일단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계라고 해서 기계를 자꾸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기계가 아니고 기구, 체조 기구에서 이제 내 몸을 실어서 그런 그렇죠. 어떤 역동적인 기술, 그런 그렇죠. 다이나믹한 기술을 이제 구사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기구라고 하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면. 남자 종목의 경우는 일단 6종목이 있어요. 6개. 6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그 사각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막 넘고 그렇죠. 네, 그런 마루 종목 마루 운동이 그다음에 있고 안마 그다음에 링 이렇게 링 종목. 네. 이렇게 버스 손잡이 같이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십자 잡고 그렇죠. 그 떠서.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도마 이제 저희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이렇게 뛰어가서 도마. 도마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평행봉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봉이 이렇게 두 개가 네네네네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봉. 철봉. 총 6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단 도마.
도마. 대신 이제 남자랑 높이가 좀 달라요. 10cm 정도 여자가 조금 낮은 낮고 그다음에 2단 평행봉이라고 이제 낮은 봉이랑 높은 봉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평균대. 평균대. 혹시 체육 시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10cm 균형 잡고 그렇게 하는 좁은 네. 너무 오래 전이긴 한데. 그죠? 네, 그 평균대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루. 그죠. 마루 아까 있어요. 그래서 대신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종목과 다르게 여자 종목은 이제 음악이 나오고요. 아 그래요? 남자는 안 나옵니까? 네. 왜 안 틀어주는 겁니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무와 그에 맞는 이제 점프 이런 연기가 들어가요. 제가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 네 맞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죠. 관심이 많았죠. 네. 야 그러면은 본인은 그 네 가지 종목. 네. 에 어서 어떤 종목이 제일 본인의 주특기입니까? 저는 마루가 제일 주특기였어요. 네, 마루 운동. 예술성을 표현하고 뭔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네 가지를 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다 평균적인 점수가 나와서 합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최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마다 뭐 메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일단 1경기로 단체 경기가 있는데요. 단체 경기는 이제 5명의 선수가 대회를 해서 그 종목에 4명 제일 잘 나온 4명 선수를 합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 종목에 합산해서 정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제일 또 종목별로 1등부터 8등까지 또 나눠져요. 그럼 이제 다시 종목별 결승 경기가 또 있어요. 거기서 또 순위가 나눠지는 거죠. 엄청 복잡하네요, 이게. 네, 대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단체전을 먼저 하고 그 단체전을 통해서 이제 저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들끼리 따로 모아서 이제 그렇죠. 개인전을 다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유리한 신체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잘 할 수 있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체조 선수 하면 다 작고 왜소하고 이런 약간 시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인 선수도 있고요. 남자 선수. 중에. 네, 심지어 그 선수는 또 정우체전에서 금메달을 또 따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신체 조건이 유리한 선수가 이제 있다기보다는 체조를 하다 보면 유리한 신체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마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걸리거나 뭐 이렇게 좀 팔이 좀 뭐 짧은 키는 큰데 팔이 짧으면은 이게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적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수가 그 180 선수가 안마 주 종목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크게 이렇게 체격에 구애받지 않고. 여자 선수들은 어때요, 그럼요? 여자 선수들은 키가 제일 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165 정도의 신장을 국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긴 한가 봐요. 평균적으로. 네, 아무래도 그렇게 큰 선수들은 아직 많이 못 봤어요. 그게 이를테면 이렇게 뭐 덤블링을 한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중이 좀 가벼운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체중을 이렇게 신장보다 들어야 되나요? 신장보다 어쨌든 체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은 선수들이 체중이 덜 나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있죠. 근데 뭐 근육량이 또 있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이게 힘이 또 스트렝스가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전신에 또 근력이 요구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어떤 체급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몇 킬로가 적합하다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자신이 본인의 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근력이 됐던 유연성이 됐던. 그렇죠. 유연성도 중요하죠. 네, 맞아요. 역시 잘하시네. 아니 그런 부분들을 토탈해서 우리 아리 씨 가능합니까? 충분하죠. 충분합니까? 당연하죠. 키가 167인데. 아니 앉은 자세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순 키와. 그래서 지금 약간 제일 큰 키가 165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 본인의 힘 되게 세거든요. 힘도 좋고. 아마 하면 스타가 되실 거예요. 이게 체조 선수를 체조를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힘이 이제 요구되는 중요하니까. 굉장히 힘 엄청 세거든요, 작가님. 맞으면 깜짝 놀랍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뒤끝이 나시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기계체조라고 하는 이 운동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제 선수님 지금 현재 현직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21년째 아직 현역. 21년째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10살 때부터 해서 올해 딱 21년이 됐어요. 21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굴르신 거잖아요. 네. 굴렀다고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네. 야, 근데 몇번 굴렀을까? 10살 때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 거죠? 네, 10살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현역 선수 중에서는 그건 뭐 저 연예계 쪽으로 치면 뭐 이순재 선생님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선수 중에서는.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체조계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나오고. 네. 배우계 이순재 선배님처럼 그 정도급. 그렇죠. 이제 월로급. 선수 중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올라오더라도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네. 보통 어느 정도 몇 살 정도까지 선수 생활을 하세요?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처럼 30대가 되면 이제 주로 은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현역일 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선배 선수들 중에 35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뭐 은퇴를 하는 시기에 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은퇴 후에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계획이 생기거나 네, 선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은퇴에 그런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님께서는 1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좀 뭔가 이 기계체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이제 저희 친언니가 있어요. 1살 많은 친언니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친언니가 그 감독님이 그 초등학교 체조팀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친언니를 먼저 이제 스카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저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오히려 첫째보다 둘째가 더 승부욕도 강하고 겁도 없고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언니랑. 저는 기계체조가 뭔지도 모르고 기계가 날 돌려주나? 약간 어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체조장에 딱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해야겠다. 나르는 걸 보고. 네, 이거다. 난 이걸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시작하게 됐죠. 언니하고 같이. 네, 언니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언니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선수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은 체육교육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하셨네요, 그래도. 네. 아니 본인의 욕구가 더 컸었을 것 같아요, 난. 느낌이. 근데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욕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진짜 좀 남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들은 어땠습니까? 뭐 10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실제로 기계체조라고 하는 걸 입문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쉬웠습니까? 말처럼?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또래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10살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선배들 하는 거 보고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배우면서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언니가 있으니까 선의의 경쟁 같이 언니보다 더 잘해야지, 언니가 하나 더 배우면 내가 더 잘해야지, 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서 잘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겠지만 잘 온 것 같아요. 아유,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뭐 결과만 봤을 땐 승승장구인데 그 승승장구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봤을 때.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이를테면 세계 정상에 서기까지. 그렇죠. 그 수천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굉장히 감동적. 그때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걸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게 일상이 됐던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계 체조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엉덩방아뿐만 아니라 저 때는 이게 뭐 전체 방아라고 해야 되나요? 다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러니까 모든 부상도 많이 당했을 것 같고. 어땠습니까? 뭐 부상이나 이런 거는. 네, 부상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체조가 이렇게 보통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게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 장면을 보면 이렇게 딱딱한 매트에서 막 돌고 되게 아슬아슬한 네,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단계별로 저희가 배우거든요. 지도자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상이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이 다치는 종목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에 비해서는 그죠. 왜냐면은 그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떨어질 것 같고 막 어디 부딪힐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대회를 하면은 또 긴장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럼 이제 경직이 되잖아요, 또. 그럼 이제 근육에 대한 경직 때문에 그게 또 위험한 부분들로 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대회 도중에 다치는 선수들도 되게 있죠. 간혹 있어요. 그렇죠. 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 발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운동 특성상 굉장히 유연해야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유연성이 타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요. 그런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게. 네. 그리고 평소에도 지금도 이제 매일 훈련이 끝나면 마무리로 꼭 그런 유연성을 꼭 해요. 아주 옛날에 조금 이를테면 좀 우리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개화가 좀 덜 됐을 때, 덜 진보했을 때 이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식초를 막 그렇죠. 있어요.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막 기름, 식초, 기름, 식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경험 있나요 혹시? 식초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인간 그러니까 유연성을 위해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홍초 이런 거는 그냥 맛으로. 그렇죠. 아니 뭐 잠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한번 유연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유연성을 키울 이유가 없으시죠. 유연성보다는 이제 파워나 힘. 남자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또 식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발레를 했었는데 발레 선생님한테 이제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배웠으니까 애들이 어디서 듣고 그걸 물어봤었어요. 쌤 진짜 뭐 하시면은 유연해져요? 막 이랬는데 거짓말이야 뭐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전해오는 얘기구나 하고. 그럼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유연성의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뭐 어떤 관리법 이런 부분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유연성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어떤 케이스거든요. 노력이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해요. 남들보다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다리를 찍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 인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높이를 줘요. 그렇죠. 거기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같은 곳에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죠. Y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180도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일자도 힘든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유연성을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뭐 그런 팁이 있을까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무리하게 그 각도를 이렇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파 이 정도의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각도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부하를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90도를 올리면 그 90도에서 반대쪽에서 이제 한 사람이 다리를 밀어주면 나는 다시 위로 드는 힘을 쓰는 거죠. PNF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는 반대되는 힘의 원리를 이용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근력이랑 조금씩 가동 범위 늘어나죠. 그렇죠. 그 늘어나는 걸 대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제 누구 파트너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동작도 바로 잡아주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동작이 틀어진 상태에서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또 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커플 운동으로도 좋죠. 네. 커플. 놀리시네요. 그래서 이런 동작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팁까지도 주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현숙 선수님이
이게 뭔가 그 단계적으로 분명히 이제 올라가요. 과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의 빛을 보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인의 전성기. 전성기는 네, 언제입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같아요. 네, 저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두 개로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네네. 선수로서의 전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저 한 사람으로서의 전성기를 분류를 하자면 네. 전성기가 무려 2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역시. 네. 선수로서의 전성기는 언제? 뭐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체조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좋진 않았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대표팀에 있었을 때였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할 때. 그 국가대표는 몇 살 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활동을 했어요. 14살에. 그러면 운동 시작한 지 4년 만에 국가대표가 된 거네, 그죠? 10살 때 시작했으니까. 10살 때 시작하셔서 네, 15살, 다 5년. 5년간의 노력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게 했네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니 어땠나요? 그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다는 그 느낌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진짜 국가대표 선수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운동하는 장소만 바뀐 것이지 그쵸. 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국제 대회를 처음 나갔었어요. 2005년도에 이제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나갔었는데 이제 장소가 도하 카타르에서 열렸던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를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구나. 이렇게 체조복 유니 시합복에 이렇게 태극마크를 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코리아의 어떤 되게 좋았어요. 그때 성적도 되게 좋았었고 그때 되게 첫 국제 대회이자 저를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언제 국가대표를 한번 해보네. 아리 씨는 국가대표 지각쟁이. 이런 식으로 저희 나가서 싸우시고요. 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어떻습니까? 그 체조 선수들의 평균 연령 국가대표. 남자 선수들하고 여자 선수랑 갭이 되게 있어요.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생부터 많게는 이제 30대 초중반까지 정도 갭이 있고 연령이네요. 네, 그리고 여자 선수들은 주로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요. 중학생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은 20대 초반 대학생들까지 정도? 조금 여자 선수들이 연령이 좀 어린 편인 것 같아요. 현장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고 잠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은 상태에서의 국가대표를 달았을 때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가대표 부분들이 초연령들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좀 연령이 낮은 국가대표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한번 좀 찝어주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인생을 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힘은 결국은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부심. 그쵸. 그래서 어릴 때 그런데도 마음속 깊이 이제 뼈에 정말 이렇게 새겨진 그 자부심이 그거는 결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대로 약간 이제 과장된 자기만의 뭔가 프라이드로 내세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프라이드를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올곧게 끌고 가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준다든지 어떤 그에 걸맞지 않은 어떤 도의적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걸 다 하지 못할 때는 그게 굉장히 나쁜 걸로 이제 퇴색이 되지만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각 그 분야에 보면 저 정말 레전드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축구하면 누구예요? 펠레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갑니까? 세대 차이 나는데. 가시죠 그냥. 네. 체조는 누굴 것 같아요? 체조는 누가 있을까요? 영웅철 감독 교수님. 네.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체조하면 대표적 코마네치. 맞아요. 그런가요? 저도 딱 영원한 레전드예요. 그죠? 네.
우리 아리 씨 멀어집니다. 네. 그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코마네치가 그때 불과 10살인가 뭐 그래서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네네. 그때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만점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만점을 무려 7개나 받았어요. 이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전무후무한 소름.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 루마니아 어린 선수였는데 그 레전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레전드를 내 프라이드로 삼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내 스스로 이룬 성취로 또 프라이드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현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그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긍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책임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좋은 말씀이 그냥 너무 좋게 마구마구 나오시네요. 역시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그 시기와 또 한 시기가 또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강남구청 팀에 지금 소속돼 있어요. 아, 현재. 현재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부분 선수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대부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대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체육대학교 같이 체육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실업팀이라고 해서 관공서에서 이제 경기직장운동부 소속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두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강남구청 팀이라는 이제 실업팀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실업팀으로 간 게 이제 저한테 있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 선택을 단순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어떠한 부분도 있습니까? 감독님을 만났던 거. 저희 감독님을 만났던 게 가장 저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감독님이 늘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 체조 선수가 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배우고 늘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체조 후에 삶의 준비를 해라. 항상 그런 걸 저희한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감독님의 어떤 그런 모토로 인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전성기는 강남구청 팀에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멘토이자 롤모델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말. 그럼 그 감독님 덕분에 이제 하게 된 자기 개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학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누구나 하는 게 당연히 학업이지만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더 이상의 학위 과정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쵸. 많이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하고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 감독님께서 전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아 박사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뭐 박사 하기 이제 논문 막바지라면서요. 이제. 네 이제 2주 뒤면 논문 발표합니다. 내년에 이제 박사님. 야, 예. 통과되면요. 일단 통과되면요. 야, 이제는 한현숙 박사님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비 박사님. 네. 아직 그래도 최종 학위는 석사. 겸손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30대 초반에 어쨌든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다음 국가대표로서 했던 경력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왔고 그래서 이룬 성취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될 만한.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아버지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 떠 있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롤모델이자 멘토님을 만난 계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리 씨 이런 부분들이 배우 쪽에서도 이제 아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롤모델이라던가 이런 멘토들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거는 그 사람들에 따라 다른 것 차이가 같아요. 있어서 배우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선배님들은 되게 많지만 누가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게 배우들의 모습. 멋있어요. 자기만의 그게. 네. 근데 그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좀 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배우들과 선수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계 체조다 그러면 만약에 뭐 유홍철 뭐 어떤 기계 뭐 어떤 네. 그 어떤 기술이 그렇죠. 개발되면 누구든지 이제 그 기술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와 똑같이 동일시되고 그와 끊임없이 동일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배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리 씨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역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의 길을 지금은 이제 뭐 선수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은퇴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정을 하신 겁니까? 네, 이제 올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은퇴를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은퇴를 해야겠다. 제가 은퇴를 생각을 했던 거는 조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엘리트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전성기를 지나서 경기력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때 되면 되게 많이 이제 자존감도 좀 그렇죠. 낮아지고 내가 선수로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상향선을 탈 수가 없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고 또 체조만 해서 내가 또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젊을 때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제2의 삶에 대한 직업을 구하는 시기가 어느 누구나 다 각자 오잖아요. 뭐 그건 직업뿐만 아니라 뭐 어느 분야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운동 분야, 체육 분야가 좀 더 그런 현상이 좀 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체육 그 선수들 우리나라 그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과의 병행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외국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 스포츠라는 것은 그냥 그 여러 가지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한 일부분이에요. 그 다른 공부도 똑같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 그냥 운동만 그냥 매진하고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성공한 그 스포츠 스타가 아니면 나머지들은 전부 잘못하면 루저가 될 그렇죠. 빛을 못 보는 그런 위험을 안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거는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 제도의 문제,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영숙 선수는 좋은 선생님들 만난 지도자분을 만나셨고 공부를 병행하고 그래서 지금 서른을 넘기면서 바로 학위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고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의 행불행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좋은 지도자 만나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그 스포츠계에 무슨 좀 폭력 문제 이런 게 그죠. 심각한 이슈들이 좀 있죠. 굉장히 슬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영주 선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미래를 잘 준비를 했고 굉장히 본인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본인의 타고난 복도 있는 거예요.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따뜻해졌어요, 마음. 근데 진짜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육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현재도 뭐 생활 스포츠와 이제 엘리트 스포츠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 경계에 대한 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줄이는 게 맞는지 찬반 논란도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 한영숙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하고 계세요? 일단 체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장 안타깝고 제일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그렇죠. 진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엘리트 체육 지도자들이 이제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좀 들었어요. 네, 물론 그게 안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젊은 은퇴를 한 선수들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조금 줄어든 것도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활성화가 돼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스포츠를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너무나 즐기면서 스포츠를 참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엘리트 체육을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생활체육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체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험하다 너무 부상이 많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되게 어릴 때부터 재밌게 심지어 미국에서는 되게 어린 아이들이 즐겨하는 재밌는 스포츠라고 해요. 심지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위험한 종목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축구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체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구보다도 네 아래에 있더라고요. 랭킹에서. 그러면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크로바틱. 네 맞아요. 고개가 이제 기반이죠. 기계 체조에 대한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맞나요? 또 기계 체조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관심이 좀 더 그래서 생기죠. 이제 그 체육이나 예능을 그 이제 하신 분들의 이제 일자리 문제 이거 연계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 예체능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처럼 이렇게 뛰어놀지 못하고 그리고 예능이나 체육 이 교육이 전부 사교육이 그렇죠. 공교육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못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국영수 중심 앉아서 하는 공부, 진학에 연관된 거. 그러니까 이게 예능이나 체육은 어쨌든 점수를 도구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국영수를 차라리 못하더라도 예능하고 체능 교육만 저는 잘 시켜도 그렇죠. 최고의 어떤 시민이 되고 훌륭한 그 국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예체능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제일 낮죠. 왜냐하면 예능 체육을 못해서 그래요. 맨날 앉아서 재미없는 그 수학 문제 풀죠. 공부하고 덜 뽑기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하더라도 아이들은 뭐냐면 뛰어놀아야 좀 놀아야 된다. 무조건 놀아야 돼. 땀 흘리고. 그냥 또 놀릴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선생님들한테 체조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면서 협동심도 키우고 자립심도 키우고 맞아요. 그래야 좋은 시민이 되는. 그래서 전향적으로 딴 거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 대폭 강화하고 그래서 사교육비 절대 경감해주고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부모들도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예체능 전공하신 분들 일자리도 해결되고.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한 시민으로서.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꼬집어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그러니까 환경이 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 벌써 시간이 근데 이제 뭐 한현숙 선수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박사 학위를 일단 끝마치는 게 제일 급하고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저의 플랜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체조계에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지만 적어요. 그렇죠.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조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도 내가 선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후배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학위 과정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더 쭉쭉 올라가야죠. 경기가 어디든. 안 그래도 대한체조협회 지금 선수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부터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계시네요.
지치지 않고. 네. 아니 선수위원 분들이 그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거 뭐 네, 누가 계신가요? 지금 이제 선수위원이 이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제외하고 5명이 있는데 그중 이제 3명이 이제 선수와 갓 은퇴한 선수인데 이제 남자 기계 체조 선수에서는 양학선 선수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듬 체조 선수 출신에서 이제 손현재 선수가 하고 있는데 여자 기계체조 선수는 한현숙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땅한 이유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조를 좀 더 승승장구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현숙 선수님과 지금 아주 운동극장 술술술 풀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운동극장에 대표하는 마지막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리 씨. 네, 마스코트인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공식 질문인데요. 네. 정말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 주셔도 될 만큼 네. 사사로운 질문이에요. 네. 네. 한현숙 선수님의 마지막에 꿈이 있다면 꿈이요? 네. 사소한 꿈이라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 이렇게 유복하게 자랐던 선수는 아니어서 꼭 내가 성공해서 꼭 이렇게 어렵거나 혹은 힘들거나 정말 잘하지만 어떤 환경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단,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제 모티브가 있었어요. 잡지를 보다가 그런 분이 계셨던 걸 제가 봐서 엄마 이게 뭐 하는 사람이 했더니 어머니가 꼭 너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해서 멋있다. 어쨌든 체육계 관련돼서 많이 도움을 주고 또한 어린 선수들의 꿈이 되는 게 저희 또 꿈이에요. 멋지네요. 아이고 이게 꿈이 되는 게 네. 한현숙 재단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네? 아이고 그게 나와야 될 텐데. 아이들의 꿈을 좀 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라는 게 본인의 꿈인 거잖아요. 야, 근데 그 꿈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예쁜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운동장이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지만은 우리 또 오늘 우리 운동장을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정경우 작가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해서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한현숙 선수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장 오늘은 뭔가 좀 풍성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좋네. 네, 반짝반짝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항상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